33회 전국 차세월 지도자 연수회 입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름은 뭐 114년 만에 오늘 엄청난 더위라고 그랬는데, 그런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살아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재선 고모님 오셨죠? 이재선 고모님 연세 많으신데 허 부의장 건강하게 오시고 또 되건희 고모께서도 오셨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도대학원을 개설해서 차 생활 지도자를 양성을 해왔습니다. 차 전문 인력 양성을 해왔는데,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이 돼서 정부 지정 차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도대학원만 차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아니고 모든 차인연합회, 한국차인연합회 단위차회가 모두 차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 차 마시기 운동은 아직도 차를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차를 마셔야 된다, 차를 권하고 또 다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차 마시는 시대를 만들고 전 국민 가정마다의 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를 차와 건강에 관한 얘기를 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 차를 마시려고 하면 100세로 가려면 차를 마셔야 되겠느냐 하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모일 때마다 8.15 독립기념을 맞이하고 나서 연수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정권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아직도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지 말띠는 아닌데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바깥 사정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사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서 각 여러분들 사시는 고장에 가가지고 우리 차를 마시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100세 넘어서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행복 안 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인으로서 차 마실 때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로 차인들을 아끼고 그분들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우리 성균관 명륜당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차인을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저는 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를 맞고 차밭에서 전지 작업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차를 하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 박근영 회장님의 덕분인 줄 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자연연합회 다도로서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 다도로서 인성교육을 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인성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도 교사님들 앞으로 다도로서 우리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인 가왕 선발대회 올해 2번째입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지역별 작년같이 다도 대학원 그 다음에 다도 정사반 이렇게 모두 한 12팀 정도 받으니까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연속 운영총감독 허재남 수석 부회장님 우선 인사부터 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93살 허재남 부회장 매일같이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합니다. 몇 사람 들어왔냐? 그 다음에 이 부스는 몇 부스나 들어왔는고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즐겁게 보내십시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박근혜 회장님께서는 국회의원을 삼선 의원을 역임하셨고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직을 역임하셨고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다도 중흥운동 40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자연연합회가 해온 일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비 정신을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선비 정신이 바로 다도 정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비 정신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비 정신은 무엇이냐, 선비 정신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선비 정신을 지킨 분들이 지킨 선비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이 고려 말에 고려는 이제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이성계 장군을 조선 태조대왕으로 모셨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정치의 방법으로 정도전 선생이 고려 왕조를 끝내고 조선 왕조를 만드는데 성공해서 이성계 장군을 태조대왕으로 모시고 첫 번째 말씀이 전하, 조선은 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그러면 나는 뭐냐? 전하께서는 만 백성의 어버이로서 앉아 계시고 정치는 저희들 신하들이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선비 정신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겁니다. 선비 정신은 유교 정신이죠. 유교 정신의 핵심이 인, 의, 예, 지, 신, 어질 인자, 오를 이자, 예돈 예자, 지혜로울 지자,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흥인문. 동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간판을 흥인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인자가 흥인 인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대문인데 서대문을 돈이문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문. 돈독할 돈자, 오를 이자, 문문자.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했습니다. 숭례문, 예의를 숭상하는 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북대문인데 세금정에 있는 그 홍지문, 북대문을 이렇게 홍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클 홍자, 지혜로울 지자, 문문자. 그리고 종로 한복판에 종각, 보신각 가운데 믿을 신자가 있죠. 이 다섯 자가 바로 유교 선비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선비 정신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쪽 같은 선비가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을 가졌던 그런 분을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삼문 선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삼문. 수양대군이 단종대왕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앉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성삼문 선생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젊은 선비, 성균관 선비로서 아주 대단한 실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비라고 해서 수양대군이 세조대왕입니다. 세조대왕이 아주 총애를 했는데 그래도 선비 정신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선비 정신이 가슴 깊이 박혀있는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장에 끌려가는 그날 형장에 끌려가는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시를 남겼습니다. 시를. 격고 최인명 북을 치면서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구나. 회두일욕사 머리를 돌아보니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려 하는구나. 그 다음에 황천무일점 황천에는 주막도 하나 없다는데 금야 수가 오늘 밤에 네 집에서 잘고 형장에 죽으러 가는 분이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대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여러분이 아시죠? 이분은 스님이지만은 선비 출신입니다. 이성병을 일으켜가지고 서산대사와 함께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평양성은 탈환하는데 1등 공신이고 서울에서 외병을 몰아내는데 노원병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때부터 외병이 물러갔습니다. 도가와 이에야수는 사명대사가 스님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테스트 해본다고 시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밀어봐라. 석산 난생초, 돌 위에는 풀이 살 수가 없고 방중 난기운, 방 안에서는 기운이 일어나기 어렵다. 여이 하산조, 너희들은 어느 산에 잡새가 내창 봉황군 했느냐? 봉황이 나누는데 왔느냐? 이랬어요. 너희들은 어느 산에 잡새가 여기 봉황이들 노는데 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사명대사는 이렇게 답시를 썼습니다. 답시를 썼는데 본 청산학, 나는 본래 청산의 학이었다. 나는 본래 청산의 학이었다. 그래서 상류 5세군, 그래서 항상 5세 구름 위에 놀았다. 그런데 일조 운모진 어느 날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거쳐버려가지고 없어져서 오락 야계궁이라고 하는 것은 꽁을 말하거든요. 꽁새끼들, 꽁들이 노는데 잘못 떨어졌다. 오락 야계궁,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사명대사의 선비정신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면 현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절사.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으로 가고 소현세자를 비롯한 임금의 그 가족들을 강화도에 보냈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대군이 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지 않고 강화도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조대왕이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 김경정이라는 강화 검찰사가 청나라 군이 몰래 온다는 소식 듣고 지킬 생각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인조대왕이 삼전도 강남에 거기에 삼전도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청나라 군사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국 문서를 바쳤습니다. 인조대왕 보고 이 조정에 청나라 반대하는 신하 세 사람을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 다 충신인데 누구를 보냅니까? 몇 밤을 인조대왕이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전하, 소신이 가서 죽겠습니다. 5달째 또 소신이 가서 죽겠습니다. 홍익한 안 돼. 그리고 또 소신이 가서 죽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청나라도 체면이 있죠. 이 사람을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청나라 요리를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끌면서 너가
이제 청나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해라. 청나라 황제가 불러가지고 그래 했는데 우리는 죽으러 왔지 살라고 온 것이 아니다. 1년 후에 세 분이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암 송시열 선생은 사막사 전을 책을 냈습니다. 하늘의 높음이여 태산의 높음이여 이에 더하겠냐 그럴 정도로 그 사막사를 찬양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후에 남한산성에 그 세 분을 모시는 현절사라는 사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거기 남한산성에 가봤어요. 현절사에 가보니까 뭐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문도 잠가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남한산성이 유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산성이 그냥 성만 있습니까? 거기에 정신이 있는 거지. 거기에 조선 선배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홍보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래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됐을 때 동네 부사 송상현 선생이 있었습니다. 송상현 선생이 동네 부사입니다. 20만 대군이 밀려오니까 성을 내줘야 될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때 자기 부하들은 우리 일단 물러가서 다음에 다시 회복하도록 합시다. 안 된다. 내 관복을 가져오느라. 관복을 입고 동네 성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외병을 맞이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성을 뺏긴 패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장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때 임금은 이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이다. 그 죽음이 선비다운 죽음이다 해서 인난공신으로 책록했습니다. 인난공신으로 성을 내준 패장에게 인난공신으로 봉했습니다. 이것이 선비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에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어려운 데지만 이 정도로 훌륭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차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주로 이제 어디서 강의를 했냐면은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우리 교민들 2세, 3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국 학교거든요. 한국 학교. 한국 학교가 미국 전역에 한 1000개 정도가 있어요. 한 1000개가 있는데 그 학교에 교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어하고 한국 차문화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연수회를 해요. 그게 매년 7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제 방학 기간하고 딱 맞기 때문에 제가 그 연수회에 가서 10년을 매년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 차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참석하는 인원 규모가 700명 정도예요. 노래 가사에 120세의 날 부르러 오거든 녹차 마시는 차인이니 기다리라 전해라. 아니,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은 녹차 마시는 차인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전해라. 이게 사실은 더 멋있죠. 그래서 우리 100세 지금까지 했는데 100세를 목표로 두지 말고 120세를 목표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집어넣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냐면은 이게 2016년 통계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그래요. 지금 82세. 그런데 그 중에 남자는 79세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85세라고 그래요.
노래 가사대로 아직은 가기는 억울한 나이죠. 왜냐하면 82세가 혹은 85세가 평균인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선진국들의 모임이 OECD라는 그 단체거든요. OECD의 평균 수명은 80.8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이 선진국들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뭐 해가지고 이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제일 먼저 다경을 찾아봤더니 딱 한 줄 있는 거예요. 딱 한 줄이 바로 이거예요. 제1장 차의 근원, 여기서 차를 마시자면 그 맛은 매우 서늘하다. 차의 성질이라든지 차의 어떤 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서늘하다.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차 맛이 서늘하다? 그럼 차의 성질 자체가 찬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또 봤더니 7장에는 또 맛을 얘기하고 있는데, 맛은 달고 쓰며 약간 서늘하고 독은 없다. 이런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 딱 2줄이에요. 이 2줄에서 차의 맛을 얘기하면서 한 군데서는 매우 차다고 했고, 한 군데서는 약간 서늘하다고 했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차를 얘기할 때 차는 차다, 차는 차니까 몸이 냉한 사람은 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다른 걸 또 찾아봤어요. 다경에는 또 다른 얘기도 있네요. 차잎을 아무 때나 따고 따뜻하게 차를 만들지 않고 다른 초목을 섞어 마시면 병이 된다. 그 차에다가 다른 거 섞어서 마시지 말라. 차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따지 말라. 그 시기에 따고, 그리고 정성들여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지 말라. 이거를 경고하는 구절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의 맛이 서늘하기 때문에 정행검덕지인, 정행검덕.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정기 있는 수행자, 검소한 덕을 쌓는 사람, 말하자면 검소한 사람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이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선비하고, 그리고 스님들 아니겠어요? 스님들, 선비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맑은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절에서 뭐 차가 몸에 차기 때문에 녹차는 안 마시고 보이차를 마신다, 혹은 뭐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게 이상하게 유행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에서 주로 채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녹차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오고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7장에 보면은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을 솟아나게 하고 뜻을 즐겁게 한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차의 맛이 매우 서늘하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봤어요. 다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록 보면은 차는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기 있고 찬 것을 싫어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차의 성질이 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대관다론이라든지 선화부근 봉다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차가 뭐 서늘하고 차다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동다성 차신전에도 물론 이런 게 없어요. 설령 100번을 양보해서 원래의 차잎이 차가운 성질이라 해도 이를 덮거나 찌거나 발효시키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성질이 바뀐다. 이게 양성이 되기도 하고 음양도 아닌 평성이 되기도 한다.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여기 박동은 한의학 박사,
이분이 이제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지금은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렇고 또 녹차 박사 오미정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차입도 찬 것은 아닌데 설령 차입이 찬 거라 하더라도 이런 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차의 그 성질이 평성이나 혹은 열성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차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절 음식과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찬 성질로 분류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시금치, 토마토, 가지, 배추, 오이, 참외, 수박, 배, 감 이런 것들은 다 찬 성질로 분류되는 것들이거든요. 한방에서. 이것도 안 마시나요? 절에서 배추도 안 먹나요? 그래서 왜 우리 차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120세까지 살았던 조주 스님이 끽다거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뭐 누가 와서 인사를 하면은 참 어디서 왔냐 해서 어디서 왔습니다. 차 마시고 가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하면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그러면 차를 마시고 가거라. 그 제자가 아이 스님 어떻게 누구에게나 다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합니까? 너도 차나 한 잔 마시거라. 이 유명한 그 화두잖아요. 그 조주 스님이 무슨 차를 마셨겠어요? 그때 보이차 있었을까요? 홍차 있었을까요? 그때 녹차 마셨거든요. 또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뭐 충담사 뭐 이런 스님들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 차통에다가 차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이분들이 무슨 차 마셨을까요? 다 녹차 마셨거든요.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절에서든 민간에서든 중국에서든 일본에서 한국에서든 우리들이 마셔온 차는 녹차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발효차의 역사는 불과 4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이분들이 다 발효차를 마셔왔고 보이차 마셔왔고 그리고 녹차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마셔왔고 이런 거는 정말 참 우리 차인들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지식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초의 다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롭게 만든 차는 비추색이다. 녹차를 새롭게 덮으면 비추색이라. 그런데 잘못 저장하면 빛깔이 차례로 녹색에서 황색으로, 흑색으로, 백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색깔이 변한 한 차를 마시면은 위가 냉해지고 기력이 떨어진다. 이때 위가 냉해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차를 마시면, 잘못 보관된 차를 마시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태극에서 음양으로 그리고 사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사상으로 볼 때는 녹색은 소양이라고 그랬어요. 소음이 아니고 소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괴로 볼 때, 팔귀로 볼 때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손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드러움이고 겸손함이거든요. 녹색의 성질이 그거예요. 녹차가 바로 그런 차예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건 차인의 성품하고 닮았잖아요. 그리고 소양이고, 그리고 나무로 볼 땐 대나무나 포도나무고, 방향으로는 동남방이고, 계절로 볼 땐 봄이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녹색.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차를 마셔도 녹색 그 그리움의 색깔, 그리고 부드러움의 색깔, 그리고 그러면서 인체에 유용한 색깔, 그리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색깔, 이 녹차를 평생 동안 우리가 120세까지 이렇게 두고 옆에 두고 마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권하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번에 강의는
장수시대 녹차의 가치와 시원함을 전해줄 이상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상준입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그 정 부회장님이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마침내 오게 됐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큰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역삼각 피라미드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2750년이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된대요. 왜? 지금 사실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수명, 이거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6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실 그 이전에 수명은 뭐가 좌우하냐면요, 생활 환경이 좌우합니다.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명을 좌우하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유전자가 좌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야, 6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80세 그냥 간다고. 맞습니다. 우선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장수 관련 연구는요, 두 가지예요. 장수 유전자가 있다,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장수를 도와주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운동, 맞죠? 운동은 틀림없이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데이터도 그걸 갖다가 백업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게 소식이에요. 소식을 하면은 장수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하면 장수 유전자라는 게 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장수 유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녹차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지 않나요? 암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지방에도 좋고 체중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인가요? 거짓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질병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하나의 유전자가 정말 하나냐? 그거 하나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과학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지나면 어떤 과학자는 또 다른 걸 찾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개의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사람한테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연구들은 역학조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정도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설문을 하는 거죠. 우선 시즈오카, 일본의 시즈오카가 장수하는 지역이다. 거기 녹차가 많이 나지? 그럼 거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거예요. 너 녹차 몇 잔 마셔? 언제부터 마셨어? 뭐해? 너 습관이 뭐야? 나쁜 습관, 담배 피워?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것도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그냥 아주 과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녹차라는 게 10잔을 마시니까 남자나 여자나 마시지 않는 사람 대비 굉장히 장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트라는 유전자인데 결국 녹차의 어떤 성분이 이런 서트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냐, 장수 유전자를. 그건 이제 EGCG,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EGCG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바꾸면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은 너무 많아. 한 2,000개, 3,000개의 종류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 사람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2,000개, 3,000개의 종류가. 그런데 그거를 바꾸면 체질이 바꿔진다. 이 장내 미생물. 인체는 걸어다니면서 집단이다. 자, 서양 의학에서는요, 장은 식물의 뿌리와 같다.
겉으로 보이는 나무, 줄기, 그 밑에 아주 뻗어 있는 이 뿌리,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흡수해서 필요한 데 공급하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를 보면 이 변비 질환이 관련이 있고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장 누수 증후, 이 장이 촘촘해야 되는데 촘촘하지 않아가지고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피부와 질병과 상관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익균을 투여시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알츠하이머 뇌랑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워낙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이제 장수 시대 가면 가장 주요한 질병이 될 거예요. 가장 무섭고 누구나 걱정하고 이런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해서 한 게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미생물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수천 가지의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수천 가지. 이런 게 100조 이상의 균이 있어요. 100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요, 설사하잖아요. 크로스트리디움이라는 나쁜 균이 생성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균은 장애 염증을 만드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균이 증식해요. 반면에 아주 행복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프로바이오틱들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을 주면 개선이 돼요. 우울증 환자에게.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은요, 나이가 들면 변해요. 어린 나이의 장내 미생물, 어린 나이의 변을 한번 보세요. 아주 황금색이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변해, 뭐 꼭 황금색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변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장내 미생물에 아까 한 15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연령이 들고 나이가 쭉 들면은 그 숫자가, 종류가 줄어들어요. 장내 미생물의 균 숫자. 근데 녹차는 그 다이버시티, 그 균의 종류를 늘려줘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보다 더 많이 늘리진 않겠지만 줄어드는 걸 감소시키는 거죠. 장애균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줄어드는데, 녹차는 그런 다이버시티 이런 걸 유지해 줍니다. 우선은 이제 유전자에 쓰여 있다, 노화라는 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기계처럼 너무 많이 써서 마모돼서 노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관절염 같은 거는 일종의 그런 거겠죠. 관절을 많이 쓰시니까 이제 관절염에 걸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신뢰하는 거는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노화를 발생시킨다. 그럼 활성산소는 왜 만들어지냐?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순간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은 탄수화물, 여러분들이 먹은 지방을 외부에서 산소를 가지고 산화시키면서 ATP, 그게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네들이 100%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100%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산소들이 삐사리가 나가지고 걔네들이 활성산소, 이용되지 않아요. 그런 산소로 나오는 활성산소들, ROS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화에 가장 중요한 건 활성산소인데, 그럼요, 간단하네요. 활성산소를 잡아주면 되겠네, 무언가.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요, 딱 만들어져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거기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차지가 있기 때문에 걔는 굉장히 리액티브예요. 그게 문제야. 싸움을 거는 거야, 자꾸만. 빨리빨리. 그 성질. 마치 창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 유전자, DNA도 공격하고 이런 거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우리의 몸은 그걸 치유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단계예요. 여기 이게 암의 크기입니다. 암에가 처음에 막 생기면은 다시 우리 몸이 그걸 복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암의 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우리가 암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삐사리가 딱 난 게 갑자기 성장을 하게 돼요. 갑자기. 요 점에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보시면 이게 암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암이 갑자기 성장하면 갑자기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하고 산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혈관. 그게 영양분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혈관 큰 대동맥에 혈관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걸 딱 잘라서 올 거예요. 이 하얀 게 혈관이에요. 하얀 게. 그런데 녹차 2시리즈를 딱 주니까 어때요? 혈관이 없어지잖아요. 혈관이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영어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면 이 녹차가 들어가서 그걸 딱 방해하는 게 안티 엔지오제네시스. 안티 엔지오제네시스. 이거는 실질적 데이터입니다. 근데 식품에는 이런 엔티 엔지오제네시스를 하는 식품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암은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엔티 엔지오제네시스는 암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또 다른 현상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보시면 자, 요게 엔지오제네시스고 요걸 억제해주는 게 이쪽이고 요거 발생시키는 게 이쪽이에요. 그런데 암 치료제나 암에 효과했다는 일반 의약품과 식품을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같이 쭉.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수록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엔티 엔지오제네시스. 빨간색 식품이에요. 뭐 물론 제일 효과 있는 건 암 치료제죠. 파란색.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이런 엔티 엔지오제네시스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식품들. 피부경에. 그 연구는 제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노화라는 건 피부로 따지면 피부 노화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피부 노화는 외부 환경과 바로 딱 닿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그건 UV에 의해서 노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주름이라든가 뭐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UV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UV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와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펀치는, 그걸 갖다가 해결해주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녹차를 피부와 관련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발라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다 효과가 있어요. 다. 이거는 이제 주름을 연구하는 도구예요. 저거는 뭐냐면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붙이면 주름이 판박이처럼 딱 이렇게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판박이처럼 딱 우리가. 그런데 이 녹차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 한 4주 실제 그런 주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 피부는 장벽이 두꺼워야 돼요. 피부가 장벽이 얇은 사람들은 피부가 금방 손상이 되고 피부가 되게 약해요. 장벽이 두꺼운 게 좋은 겁니다. 그 진피라는 게 두꺼워야 돼요. 근데 녹차가 그러한 장벽을 두껍게 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UV에 녹차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요. 이렇게 팔뚝에다가 그냥 UV를 다 4-3군데 쪼이는 거예요. 쪼이는데 이렇게 녹차 폴리페놀을 섞어서 이렇게 팔뚝에다가 찌르면 UV를 똑같이 쬐도 얘는 검게 타는데 어때요? 안 타죠. 하나도 안 탑니다. 그러니까 UV를 얘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녹차 카테친. 그게 화학적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인 섭취, 카페인을 기준으로 녹차를 얼마큼 섭취해야 되느냐. 하루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린애는 이 정도 한 2-3잔, 근데 임산부는 10잔 이상 먹지 말라. 뭐 이 정도면 잘 모르니까 우리 이런 기준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페인은 실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품 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커피는 물론이고
뭐 콜라나 마운틴듀 이런 음료도 녹차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거는 혼합되어 있잖아요.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틀립니다. 그러니까 설탕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과 또 틀려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다 이게 틀립니다. 역할도 틀리고 흡수도 틀리고 다 틀려요. 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우리 한국차인연합회에서는 차 품평사 자격증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 저 동쪽 끝에 주황색으로 표지가 되고 있는 부분, 북위 약 37도에서 38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 차나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북한인데요. 1982년 차나무 재배의 필요성 인식, 1983년 중국으로부터 차나무 재배 기술과 모종 도입, 그다음에 2000년 차의 대량 보급을 위한 대책 마련, 2009년 본격적인 다원 조성과 차 생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차나무를 재배해 본 적이 없는 북한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차를 재배할 생각을 갖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북한 매체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진 않지만 1982년 9월에 당시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이 외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자라는 우수한 차나무를 보고 북한에도 차를 심을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이게 왼쪽이 황해남도 지도인데 강령이 황해남도의 최남단에 강령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오른쪽 지도가 강령군을 확대한 지도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금동리와 등암리에 다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강원도의 저 동남쪽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고성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성에도 차밭이 조성되어 있죠. 오른쪽이 고성군, 북한의 고성군을 확대한 지도예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장포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다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령의 차밭 사진인데요. 지금 강령 은정차 재배원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은정차라는 말이 붙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은정을 후대에 널리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모든 차에 은정차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다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2009년 본격적으로 다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은 꾸준히 다원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 2018년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강령의 등암지구에만 각각 100정보, 30정보의 다원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건 이제 미터법으로는 헥타르에 해당이 되고요. 1정보가 1헥타르, 약 1헥타르,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과 2018년에만 약 40만 평이 새롭게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의 강령 국제녹색 시범구 조성 계획에 의하면 향후 강령 지역에만 500헥타르의 다원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생산되는 차는 녹차 외에도 홍차, 우롱차가 있습니다. 녹차는 입차 형태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홍차는 아직 입차 형태로 판매는 되지 않지만 차를 우려서 찻집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롱차는 2014년 시험 생산을 거쳐서 2015년 6월 말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녹차는 매년 6월 말부터 취합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요.
북한의 차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미 표준화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표준화 생산은 앞으로 북한이 품질을 높여가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강령 녹차를 가지고 관능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차는 작년 9월에 생산된 차였고요. 외관은 편형으로 주로 1창 2기 위주로 가공이 됐고 잎은 여리지만 빈약한 편이고 폭정이 많았습니다. 황록색 위주의 녹색잎이 섞여 있었고 색깔은 다소 어두웠고요. 내질은 찬물색이 녹색이 아주 약간 비치는 황색으로 아주 밝진 않지만 그래도 밝은 편에 속했고요. 향기는 여린 향이 있고 덕금향이 뚜렷하며 약간의 유량이 있었습니다. 맛은 순화한 편이고 덕금향미가 뚜렷하며 매끄럽고 회감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린잎은 여린 가운데 탄장이 있고 균일도와 명도가 다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북한의 강령 녹차는 편형 초청 녹차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엽이라든지 산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미 이취 이런 게 없던 것으로 보아서 어떤 찻잎의 관리라든지 생산 과정 또 보관 과정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본격적인 다원 조성과 차 생산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응차 문화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차문화 역사를 인식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출간된 북한의 차 관련 최초의 전문 서적이죠. 차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이 발간이 됐었고 이 책에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등의 우리나라 차문화 관련 역사 자료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3월이었는데 올 3월에는 조선의 차문화라는 이름의 우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스크린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우표의 이제 배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삼국사기인데 그 중에서도 실물을 보면 중앙에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다라는 부분에 붉은색 줄을 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소망을 하고 삽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복이죠, 복. 그 다음에 하나가 녹. 녹은 녹봉, 복록, 봉급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입니다. 그래서 복, 녹, 수.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희망, 희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차나무가 이 지구상에 생겨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을 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나무로 만든 차를 오랫동안 마시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차가 하늘로부터 받아온 그 차성의 그 덕성이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당말에 유정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차유 십덕설을 주장했습니다. 차에는 10가지 덕이 있다. 일으킬 선자를 써서 다선십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차로서 우울한 기분을 흩어지게 한다. 울적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가 오고 날씨가 꾸물꾸물하면은 기분이 좀 이상하죠. 그럴 때 차 한잔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분 전환이 됩니다. 차로서 졸음을 몰아낸다. 차로서 생기를 북돋운다. 차로서 병색을 없앤다. 차로서 공경한 뜻을 나타낸다. 차로서 맛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한다. 차로서 신체를 다스린다. 차로서 마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차로서 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책을 볼 때 갈증을 없애준다. 우울함을 풀어준다. 손님과 주인의 정을 화합하게 한다. 허기를 물리친다. 첫 새벽의 숙취를 그치게 한다. 이게 바로 한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공입니다. 육덕은 바로 장수가 나와버리죠.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장수. 그 다음에 요병, 병을 낫게 한다. 그 다음에 청기, 길을 맑게 한다.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신선이 되게 한다. 예의롭게 한다. 27세의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아마 이분은 배워서 안 분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생이지지자 같아요. 생이지지가 아니고 이것은 27의 나이에 이것을 배워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세기까지도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이 10세대, 19살 벽을 못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표가 이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후반인데 17세기면은 이 아시아 동양의 차가 서양에 전달된 시기죠. 그러면서 차의 찬반 논쟁이 한창 일었던 때예요.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차가 서양에 전달되고 난 뒤에 서양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해보면은 차의 영향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표가 처음 작성된 것이 17세기 후반인데 당시에 런던 시민의 평균 수명이 18.2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인 형식을 갖춘 생명표를 처음으로 독일의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할리가 작성했는데 당시에 독일의 브레슬로우 시민의 평균 수명이 23.7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렇게 수명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18세기 이후에 18세기는 이제 영국의 차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었던 때인데 스웨덴이 비교적 복지 국가로서는 대표적인데 스웨덴의 18세기 평균 수명이 30세대를 넘었고 19세기 말에는 50세대, 70년대에 들어서 70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엽에도 20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약 10세 정도가 항상 평균 수명이 낮는데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2년에 남자가 74.2세, 여자가 79.7세.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평균 수명 10살을 늘리는데 2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10살이 평균 수명이 적다는 이야기는 약 25년 정도가 늦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선님 외에 265명인데 이분들의 평균 수명이 65.40세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이기 때문에 여기도 배 이상 이렇게 장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현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1925년 평균 수명이 드디어 우리나라도 30세대를 회복했는데 해방 당시 남자들은 42.99세, 여자들은 47.65세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수명은 54.07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해견 스님 외 100명의 차인을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75.53세였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54.07세니까 약 20년 정도를 20년 이상을 더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끔 보는 장수 노인들의 심리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결론에 앞서서 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고난 지능이 높고 현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기억력이 좋다. 둘째, 초조하지 않고 병이 거의 없으며 걱정이 없다. 셋째, 직업이 독립적이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성향이 있다. 넷째, 대다수가 일찍 은퇴하지 않았다. 다섯째, 상당히 낙관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여섯째,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변화 속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 일곱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여덟 번째, 모두 종교적이나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아홉 번째, 음식을 절제하였으나 새로운 음식을 기꺼이 맛보는 성격이며 특별한 식이요법은 없었다. 마지막 열 번째, 모두가 일찍 일어났다. 평균 수면 시간은 7 내지 8시간이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회원님들과 2박 3일을 같이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품은 좀 위험하지만은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저희 선생님의 말씀이 사발을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대로 만들어도 차인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완성된 사발이 아니다. 그 제대로 된 사발을 만들고 제대로 된 찬그릇으로 쓰일 때 진정한 사발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되새기면서 지금 누구나가 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이 시대 사발 작가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사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에서 지금까지 작업은 수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도농도의 김현식 씨였습니다. 저는 저의 작업의 방향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차인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시는 절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확한 절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뚜껑을 정확히 맞춥니다. 한 채 흔들림 없이 위에 뚜껑에 구멍을 막으면 물이 들어있어도 절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수 작업은 제가 작업을 해서 도자기가 나왔을 때 유치원생들한테 가서 처음으로 접하는 아이들한테 물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선생님들의 비싼 가격을 원치 않습니다. 작가의 작품도 저렴하게 하셔야 구입하셔야 선생님들이 차를 더 많이 선생님들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차를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희 씨였습니다. 기호 4번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온 대강도라고 합니다. 저기 2015년도에 저기 대한민국 차인연합회에서 학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벌써 4번째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저기 제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평가 해주시라 믿고 기호 5번 대강도요 이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전부 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는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차에 맞는 도구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차 도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대상이라는 결과까지 나오고요. 앞으로도 우리 차인연합회나 다인들이 차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차 도구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자기를 접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차그릇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기를 만들고 다완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도자기를 전공하면서부터 이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지대학교 도자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연수 잘 마치시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시고 혹시 나중에 상주 쪽을 지나시다가 한번 생각나시면 차 한잔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신동이었습니다.
공감을 이루시며 한스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선생님들한테 다른 대학원에서 사학 경력을 강의하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그 6월 5일 날 우리 연합회 이제 회장님 또 부회장님 앞에 계신데요. 또 고문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차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KBS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짚어봤습니다. 우리 질병이 뭐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뭐 감염 질환, 비감염 질환 이렇게 나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성 질환은 보시다시피 뭐 세균, 바이러스, 또 뭐 무좀 같은 진균류까지 또 원생동물 이런 이제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우리가 감염 질환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뭐 고혈압, 당뇨, 지방간, 관절염, 뭐 고지혈증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또 뭐 급성병, 만성병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대체로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감염 질환, 뭐 폐렴균, 바이러스 질환 이런 감염 질환은 대체로 증상이 대체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닙니까? 증상이 좀 폭발적이고 또 병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비감염 질환, 아까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어떻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증상의 발현이 완만하고 또 진행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르스는 감염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감염 질환의 그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뭐를 쌓아서 면역력을 쌓아서 옵티말 웰리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메르스를 방어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회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온다는 얘기입니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라 그래요. 보통 병균으로 쓰이는데 병원체로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이유는 뭐냐면 생물이라 하면 우리가 정의하기에 영양 활동을 해요. 뭘 먹고 배설을 하고 이걸 생물의 가장 기본으로 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먹는 것도 없어. 싸는 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번식을 하네. 번식. 번식이라 하면 물론 이렇게 암수가 있는 것도 번식이지만 암수 없어도 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번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복제라 그래요. 복제. 이 투유유라는 유유2라는 이 여자분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걸린 분들의 어떤 생존율에 고무적인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거거든요. 역시 거기에 개똥쑥에서 요 성분을 추출했어요. 요 성분을. 타미플루처럼. 그래서 이제 노벨 의학상까지 이제 받게 돼서 개똥쑥이 뭐 노벨 의학상 받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뭐 유명해지고도 했는데 타미플루나 개똥쑥이 말이에요. 사실은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일 성분만, 우리 차를 마신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뭐를 먹냐면은 차 안에 있는 카테킨도 먹고 대아닌도 먹고 카페인도 먹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많은 성분들을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 건강,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이제 뭐 다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어떤 성분만을 뽑아서 신약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개똥쑥도 마찬가지. 우리 개똥쑥 뭐 오죽 우리가 뭐 우습게 알면 개똥쑥이라 이름도 붙였겠습니까마는 그냥 다려 먹어서는 별로 효과가 있지 않은데 부작용이 없는데 이 신약으로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는 대단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이제
좀 편안한 얘기.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차를 옵티말 웰리스를 위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부품 향차보라는 우리나라 책, 우리 여기 차이연합회 회원분들은 다 아시죠? 동다송보다 오래됐고 다부보다는 조금 후에 나온 이 부품 향차보라는 책은 뭐 제가 여기 설명 잠깐 적어놨습니다만 전라도 부안의 현감으로 있던 이윤회라는 사람이 1755년에 그 고창 근처에 야생 차를 이용해서 또 향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블렌딩 차를 만든 거예요. 저는 블렌딩 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차인연합회에서는 블렌딩 차에 대한 강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차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발행해 주신 제 책에 보면은 브랜딩 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딩 차를 이제 우리 18세기에 이렇게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 뭐 풍 맞았을 때 차에, 이거 차에 섞으라는 얘기입니다. 풍 맞았을 때 차에다가 감국하고 창의자를 섞고, 더울 때 어떻게 섞고, 열날 때 하고, 감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추울 때 뭘 섞으라고 그랬어요? 계피하고 회향을 섞으라고 그랬죠. 이 회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타미플루의 원료라고 그랬죠. 아마도 우리 이윤의 현감님께서는 꼭 뭐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겨울철 건강 음료로서 1800년대에 차에다가 타미플루의 원료를 섞어서 예방약으로 쓴 어떤 그런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청태전 같은 것도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 저기 남도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돈차죠. 이게 조선의 차화선에 있는 그림이고, 역시 감기, 몸살, 배앓이 등에 두루 이용하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역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했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신약 개발이라는 뭔가 우리가 성분을 무슨 성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이미 차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초래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 전체를 마시는 방법은 비록 감염성 질환의 어떤 병균에 대한 타겟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에 면역력을 길러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외투 준비하는 건 차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잭살도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 우리의 그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잭살은 특히 이제 똘배 같은 거 섞었죠. 똘배 같은 거. 똘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배 말고 그 똘배 있잖아요. 예, 그것이 훨씬 기침 저감 효과에는 우리가 배즙 하는데 우리 큰 배 말고 똘배 이용해서 이렇게 끓여 드시거나 하면은 기침 저감 효과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유관차 아십니까? 유관차 아시죠? 유관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중국차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이 전염병 학회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내용이에요. 20세기 초에 광동, 광서성, 동남아 등지에 급성 전염병이 있었는데 차 먹고 나았다는 얘기가 막 퍼졌어요. 아마 지금처럼 그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이 분자생물학이 발달되어 있었으면 이때 전염병이 뭐 메르스거나 사스거나 이런 걸 붙였겠죠. 근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된 것 같고 아마도 바이러스 질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관차는 바이러스 질환에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성차라는 존칭까지 붙였다는 얘기죠. 팬데믹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모두에게 걸린다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좀 마지막 줄 보세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 불가피하며 아마도 임박해 있다고 전제하고 각 나라별로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커다란 질병에 의해서 한 번쯤은 크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흑사병 같은 거. 여기 적혀 있지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쓰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1918년에, 100년 전에 5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거 절대 작은 얘기가 아니죠. 아마도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팬데믹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팬데믹이 왔을 때 그것이 흑사병이든 바이러스든 메르스든 사스든 간에 우리의 면역력이 탄탄해진 사람은 사는 거고 아닌 분들은 팬데믹의 어떤 자연의 질서에 또 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의 얘기로 뭐 끝내자고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살 돼서 골골대면서 저기 뭐 병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옵티멀 웰리스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옵티멀 웰리스를. 그리고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외투가 있어야 되죠. 알몸으로 100살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항생제 덜 드시고 뭐 먹어야 돼요? 차 먹자 이겁니다. 차. 그리고 차를 진하게 먹을 거 없이 아까 제가 논문에서 잠깐 지나지 않는데 아까 영어로 된 논문에 보면은 정상적인 차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차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증가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어제 조기정 교수님 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제가 무슨 내용이 궁금해서 다 보기도 했는데 저는 좀 색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 선생님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 선생님들이. 그게 저기 그래서 이제 이것도 꽤 오래 한 거죠. 여기 보면은 80년에서 88년까지인데 제가 다른 자료 찾아보면은요 최근에도 이런 보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 사범명 3,000명을 알아봤는데 역시 동년배 사람들보다는 사망률이 낮더라.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왕이면 차인연합회 나와서 전문 차 선생님이 되자. 그러면 더 오래 산다. 아마 그거는 120살, 150살을 장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부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차를 즐기시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힐링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적합한지 안 한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께서 모든 강의를 그런 걸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된 국민으로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도 상당히 궁금하다 또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자 생활을 제가 주로 정치부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상 분단의 위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명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나누자는 협상을 했죠.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심유정이라고 하는 명나라 사신과 일본의 고니시가 우리 한반도를 분단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를 4개로 나누자.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는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명나라가 가져가라. 이렇게 일본이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걸 이제 청나라가 거절하고 또 그 협상이 사기인 게 드러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상은 깨졌죠. 8일날 1945년 8월 8일날 소련이 이제 일본 그 당시 포츠담 선언은 얄타 회담은 독일을 항복했을 때 세계 질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회담이고 포츠담 회담은 일본이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를 논의한 회담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영국 하고 중국만 참석했는데 스탈린이 나중에 동참해가지고 자기들도 대일본전에 참여하겠다 이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게 돼서 이제 참여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소련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진주를 하게 되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날 소련이 참전선언을 합니다. 사실상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소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사실상 일본이 항복을 8월 15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련이 이제 다 한반도에 진주하기로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소련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트루먼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한반도를 소련에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긴급 지시가 내려갑니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을 해라. 긴급 지시가 내려가니까 그때 군인이었던 딘 러스크, 나중에 국무장관까지 했죠. 딘 러스크 대령, 찰스 본스틸 중령, 이 두 군인이 38선을 걷습니다. 딱 그어서 바로 소련에 통보하는데 미국도 당시에 그렇게 소련이 금방 억셉트를 할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바로 억셉트를 했답니다. 좋다, 38선 오케이. 왜 그러냐? 1905년에 한번 분단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련은 이 미국이 좀 뭐 아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이 38선으로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930년대에 독일이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걸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 유럽의 독일의 어떤 이 핵 물리학자들의 활동을 보니까 곧 핵무기가 개발될 것 같은데 미국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해서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나치 독일을 피해서 탈출한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타면서 핵폭탄을 만들고 이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로 3개의 원자탄이 개발이 되는데 우라늄탄 1개, 플루토늄탄 2개가 개발이 돼서 플루토늄탄 하나는 7월 16일 날 핵실험을 하고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폭탄이 하나씩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는 거죠. 북한은 핵 개발을 언제부터 했느냐? 6.25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이걸 핵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왜 졌느냐? 미국 때문에 졌다. 그럼 미국을 퇴치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소련한테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원자력 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런데 64년도에 중국이 핵 개발을 완성을 하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 동지 우리한테 핵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모택동이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그 야단 맞고 돌아오면서 김일성이가 한 말이 절대로 뗀 놈들 믿지 마라 라고 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북한이 밀접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심으로는 북한 애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데 중국 애들 별로 안 믿어요. 5년도에 핵보유 선언하고 1차 핵실험을 2006년도 한 이후에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이게 북한이 핵을 안 가졌다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북한이 핵을 이미 가졌어요. 국제사회가 인정만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핵 가졌다는 데서 별 위기감 못 느끼잖아요. 설마 우리한테 핵을 쓰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미국은 ICBM이 무섭죠. ICBM. 여기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에서 대륙간, 북한에서 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 미국은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 ICBM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미국을 겨냥한 거죠. 우리나라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게 우리나라 주일 미군 과학이 다 사정거리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미사일로 쏘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잠수하면서도 쏘는 거예요. 잠수함. 그걸 SLBM이라고 그럽니다.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이 북한이 작년에 또 개발했잖아요. 이거 이제 싹 숨어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 본토 앞에 딱 대기해놓고 쏘면 미국이 꼼짝 말하죠. 비핵화 협상 CVID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도 살짝 말을 바꿨죠. FFVD로. CVID가 FFVD의 차이는 뭐냐? I자가 I자가 빠졌습니다. irreversible.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는 핵을 개발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것. 요게 irreversible이라는 말인데 불가역적. 요 말이 미국도 꼬리를 살짝 뺐습니다. 요게 어렵기 때문에.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가 다 핵 포기했는데 리비아는 아시다시피 가다피가 독재 정권 가다피가 미국 이라크 침공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는 핵 개발 초기입니다. 포기를 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었는데 핵 포기 관계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짜슴 혁명 터지면서 그냥 반란으로 본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리비아를 보고 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가다피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은 잘 아시다시피 흑백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국가인데 그게 이제 뭐 만델라가 대통령 되면서 흑백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제 국내 문제도 안정이 됐고 또 앙골라 내전이 종료가 되면서 쿠바가 철수하고 소련이 망하면서 안보적으로 위협이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소련이 망하면서 자기도 핵 개발한 게 아니에요.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그냥 갖고 있던 핵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 필요 없다. 핵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샘넌 의원, 루가 의원이 법안을 내가지고 넌 루가 법안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혹시 보셨나요? 넌 루가 법안을 내서 우크라이나에 핵을 해체하는 돈을 다 대주고 우크라이나에서 경제개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핵 개발에 동참했던 많은 과학자들 직업훈련시키고 뭐 미국까지 데려와서 직장알선해주고 핵 개발자들 다 분산시켜줬고 다 먹고 살게 다 해줬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식입니다. 미국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금방 못 들어주냐면 이거 뭐 선언인데 뭐 간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종전선언은 이걸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할 때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 팽덕회 그리고 조선인민군 세 나라가 한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유엔 사령관이 그 당시에 이제 휴전협정을 했는데 지금 종전선언을 그러면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 3자냐 4자냐가 관건인데 남북 요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요즘 그 주장은 북한은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 미국이 하는 게 맞냐? 중국이 이제 계속 끼어들려고 지금 요 핵협상이 꼬이는 이유도 중국이 자꾸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이 중국 들어오는 것도 내켜하진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정부가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는 북한 핵 폐기를 설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좀 용인해 주자,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유엔 사령부의 존재가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종전선언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 사령부가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을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소련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게 한미연합사입니다. 설사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엔 사령관을 한미연합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재 보장장치는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 군사분계선, DMZ, 주한미군, 한국군이 현재 우리 평화를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 정부도 평화협정 맺기 위해서 하나하나 양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북한이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평화를 보장해주는 유엔사 해체나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출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실상 재앙입니다. 재앙. 물론 현 정부가 미군 출소를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북한은 끝없이 그를 위해서 아마 우리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거나 할 겁니다. 미국이 이제 변수인데, 저는 트럼프조차도 이제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양반도 자기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하니까 뭔가 실적이 필요한데, 노벨상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의지에 관계없이 이게 미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말 잘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죠. 전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말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그래서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돼서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하고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서로 남북한 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이런 게 우리 소망이죠. 대통령님도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4월 19일 대통령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통일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제33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증 차회명 대구원은 정사반 18기 성명 이정희 위 사람은 제33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8년 8월 29일 정부 지정 차전문 인력 양성 기관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박원흥. 여러분들 똑같은 걸 받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장 차회명 마산 영축다도회 회장 임진경. 위 사람은 제33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가장 많은 회원을 참여시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8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박원흥.
나와주셔서 표창장 경인 이진원 성함은 제가 모릅니다.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10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표창장 신재다역은 박화순 대신 나왔습니다.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진짜 만나는 것만 해도 나는 설레했는데 어저께 그런 짓을 또 하고 나니까 너무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나도 무대에서 눈물이 났어요. 좋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우리 연합회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은 개소식 때 제가 우리 차인들이 차를 한 잔 마실 때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애국 애적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해줬다가 다시 만날 시간이 건강하시고 차 마실 때마다 꼭 자기 나라가 잘 되도록 기원하면서 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료식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다 무사히 수료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의 연수는 차와 건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100세 시대에 국민이 차를 마셔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규명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선비 정신을 지키는 선비 정신을 지키고 전 국민이 차를 마시고 전 국민의 가정에 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익되는 일을 봤을 때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자성어에 대해서 견리사의 이익되는 것을 봤을 때는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 나는 오직 이 차만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만 자관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리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짐 챙기가지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